미자, 내가 배신했다고 생각해? 아니야. 난 내가 45년 동안 쌓아온 감옥을 벗어나고 있을 뿐이야. 교도소? 당신은 나의 희생을 감옥이라고 부르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정말 가장 비열한 죄수네요. 오랜 세월 동안 감히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도망갈 기회만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네, 도망갔어요. 하루만 더 너와 함께 있으면 나는 죽는다. 봄마다 벚꽃이 만발한 평화로운 해안도시 부산은 내 인생의 우여곡절의 증인이 됐다. 저는 45년간의 결혼이 영원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65세 여성 유미자입니다. 하지만 어느 운명적인 저녁, 믿었던 남편이 이혼을 말하자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 이후로 저는 예상치 못한 여정에 빠졌습니다. 상처와 상실을 겪은 후 제 자신을 되찾는 여정이었죠. 떨어지는 벚꽃잎과 아픈 기억 사이에서 인생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때때로 새로운 시작은 깨진 것처럼 보이는 것들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은 제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기하고 일어나서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여정입니다. 로이 에모디에이오. 인생, 때로는 평온한 나날의 연속이 뜻밖의 사건으로 갑자기 깨진다. 저 유미자, 65는 사람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가족이 전부라는 믿음 속에서 반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이혼 제안이 내 세계를 붕괴시켰다. 과거의 잿더미에서 저는 다시 시작해야 했고, 제 자신을 마주하고 작은 것에서 즐거움을 되찾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상실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여성이 일어나서 상처를 입은 후에 더 강해지고 자신의 삶에 새로운 잠을 쓰는 여정입니다. 저는 부산 근교에 위치한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는 올해 65세인 유미자라고 합니다. 이곳의 생활은 조용하고 주변은 바다에서 멀지 않은 붉은 기와집들이 있다. 오후가 되면 시내로 통하는 작은 도로에서 잔잔한 파도 소리와 드문드문 난 차량 소리를 자주 듣는다. 그 운명의 날이 없었다면 내 삶은 아마도 계속 평화롭게 지나갔을 것이다. 그날은 가을 저녁이었는데 날이 막 어두워지고 공기가 약간 쌀쌀했다. 밤이 들기 전에 바깥 하늘이 밝은 주황색으로 물든 것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주방에서 석진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보통 조금 늦게 퇴근하지만 항상 나에게 내 국은 항상 뜨거워야 해. 그래야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껴. 라고 상기시킨다. 나는 그와 함께 살았던 30년 이상 동안 그 사소한 습관에 익숙해졌다. 하지만 그날 밤 석진이는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다. 그는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고 내가 익숙한 온화한 웃음이 없어졌다. 나는 겨우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내 안에 온 세상을 무너지게 하는 한마디를 말했다. 미자, 난 이혼하고 싶어. 나는 굳은 듯 국자를 젓던 주걱이 부엌에 떨어졌고 금속이 벽돌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내 마음은 뭉클했고 수천 개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어떤 문장도 말을 할 만큼 분명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당황한 눈빛으로 이 말에 대한 농담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아니, 그의 눈빛은 엄숙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주저하는 기미는 조금도 없었다. 나는 조용히 손을 멈추고 부엌에 엉망진창인 것을 치우고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석진아, 무슨 일이야? 장난 아니야 나는 물었고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림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그냥 서서 한숨을 쉬고 무표정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 슬슬 헤어져야 할 시간인 것 같아요. 서로를 풀어주라. 이런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치 해답이 없는 수수께끼처럼요. 저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해운대 백사장에서 처음 데이트할 때, 그가 저와 손을 잡았던 시절이나 퇴근 후 빗속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를 회상합니다. 그 기억들, 그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을까? 나를 바라보는 석진, 낯선 사람처럼 차가운 눈빛.
내가 사랑했던 남자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고 평생을 공유한 적이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우리는 더 이상 계속할 필요가 없다. 고 그는 말했다. 마치 칼끝처럼 내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 고백은 내가 확신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람처럼 휘몰아쳤다. 나는 달려가 그의 소매를 꽉 잡고 목소리에서 떨림을 참을 수 없었다. 45년, 석진. 당신은 다른 여자 때문에 저와 이 가족을 버릴 수 있나요? 그녀는 누구죠? 저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석진은 대답하지 않고 내 손을 떼려고만 했다. 그러나 나는 놓지 않았고 분노와 마음의 상처는 나를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만들었다. 그가 손을 세게 잡아당겼고 갑자기 힘이 나를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서서 테이블 가장자리에 부딪혔다. 뜨거운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 부엌 바닥으로 물이 튀는 소리가 들렸지만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아픔밖에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거기에 서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깨진 결혼의 이미지처럼 벽돌 바닥에 얼룩진 붉은 오렌지색 액체를 바라보았다. 울어야 할지 소리를 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엌 전체가 침묵에 잠겼고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 않지만 삶이 여전히 지는 중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처럼 격식에다 규칙적으로 뚝딱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그 여자 맞죠? 당신이 출장 중에 자주 만나는 여자요? 라고 나는 목이 메어 물었다. 전에도 여러 번 의심했지만 물어볼 때마다 그는 그냥 웃으면서 내가 생각이 많다고 말했다. 당신을 믿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저는 몇 년 동안 제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석진은 침묵했고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내가 이해하기에 충분하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소리쳤다. 당신은 너무 잔인해요. 제가 이 가족을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지 아세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돈을 모아야 했던 힘든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모든 게 안정되면 이렇게 나를 배신하는 거야? 석진은 내 시선을 피하며 뜨거운 물과 찌개 파편들을 헤치고 부엌을 떠났다. 하지만 당신을 쉽게 보내지 않아요. 멈춰. 몇 마디 하고 떠날 생각이에요? 나는 분노로 목소리를 잃으며 소리쳤다. 그는 멈춰서서 나를 돌아보았고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미자, 더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지만 당신은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저 며칠 내로 이사 갈 거예요. 그 말은 판결문과 같다. 그는 붙잡을 생각도 없고 용서도 필요 없다. 내 마음은 누군가에 의해 꽉 막히는 것 같지만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내가 사랑했던 남자의 눈빛에 냉담한 무관심이다. 허전함과 긴장된 분위기가 집을 뒤덮은 채 일주일이 지났다. 저는 제 자신을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 시절 나는 아이들 앞에서 평범한 척하려고 노력했다. 비록 그들이 성장했지만 저는 그들이 한때 자랑스러웠던 가족의 붕괴를 목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담이 깊어지면 추운 침실에 홀로 남겨졌을 때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석진이 캐리어를 들고 떠난 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아침이었다. 나는 거실에 서서 창문을 통해 그에 든 그림자가 비에 젖어 있는 것을 보았다. 전날 집에 돌아온 아이들은 가족 분위기가 너무 답답해 심지어 현실을 직시하는 것도 피했다. 나는 그들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알지만 그들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까 두려워 감히 말할 수 없다. 그가 가방을 문으로 끌고 갔을 때 내 마음이 조이는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가 원하는 대로 그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난 한 주 동안 쌓인 감정들이 마침내 폭발했다. 나는 다다다서 추위 때문이 아니라 억제할 수 없는 분노와 상처 때문에 목소리가 떨렸다. 만약 당신이 간다면 당신은 후회할 것입니다. 그녀가 나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그녀가 내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석진은 걸음을 멈추었지만 곧바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저는 당신이 가방을 내려놓고 저를 보고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고 모든 것이 실수일 뿐이라고 말해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눈빛에는 아무런 고통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무시였다. 그녀는 그가 다시 살아난다고 느끼게 했다. 넌 날 힘들게 할 뿐이야. 청천벽력 같아요. 우리 사이의 모든 말, 모든 희생, 모든 아름다운 기억은 피곤이라는 두 단어로 포장되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내 안에 쌓였다. 온 세상이 나에게 등을 돌리는 듯한 느낌에 쓴웃음이 터졌다. 그래요, 그럼 가세요. 당신이 원하는 삶을 다시 살아요. 하지만 모든 게 환상이라는 걸 깨닫고 다시 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마. 나는 비명을 질렀고 분노로 목소리를 잃었다. 석진은 더 이상 말없이 몸을 돌렸다. 그의 뒤로 문이 닫히고 나를 남겨두고 다리는 돌처럼 서 있었다. 나는 차 엔진이 멀어지는 소리를 듣고는 빗속으로 사라졌다. 그 집은 무섭게 조용해졌다. 나는 오랫동안 그곳에 서 있었는데 손이 시리고 발이 시릴 때까지 바닥이 차가웠다.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더 이상 그가 없고 나와 함께 인생의 마지막까지 갈 것이라고 믿었던 배우자가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고통스럽더라도 한 사람이 떠났다고 해서 내 인생이 영원히 깨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것도 안다. 혼자 사는 초창기는 정말 힘들었다. 원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은 이제 격시계가 뚝딱거리는 소리만 남았다. 나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단지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청소를 시작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방 구석에서 낡은 나무 캐비닛을 치우고 있을 때 나는 갑자기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그 상자는 먼지로 뒤덮였는데 마치 오래전에 잊혀진 것처럼 보였다. 상자를 열었더니 안에는 석진이가 어렸을 때 써준 손편지들이 들어있었다. 그날의 그의 필체는 분명하고 강하고 진심이 가득했다. 나는 모든 편지를 뒤집었고 각 편지는 묻힌 기억의 조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보내지 않은 편지가 다차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 편지는 30년 전에 쓰여졌다. 그 당시 우리는 그의 사업이 실패하고 가족이 가난에 빠졌을 때 막 힘든 시기를 겪었다. 편지는 그의 친숙한 필체로 쓰여졌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알지 못했던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미자. 그가 잠을 자지 않은 많은 밤들이 있었고 그의 마음은 다의가 짓눌린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충분히 좋은 남편, 아버지인지 궁금했다. 그의 어깨를 짓눌렀던 압박감과 책임감이 그를 숨막히게 했다.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었다. 하지만 당신을 볼 때마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할 수 없어요. 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해, 미자야. 내가 너를 붙잡았다.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너 같은 사람을 떠나기에는 내가 너무 약해서. 나는 편지를 들고 손을 떨었다. 그 글은 내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 알고 보니 30년 전 그는 가족을 떠나고 싶어 했다. 그러나 나를 더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그가 머물 이유가 사랑 때문이 아니라 나를 떠날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때 내 머리에 떠오른 유일한 질문, 몇 년 동안 괴로웠나요? 나는 바닥에 앉았고 편지는 여전히 손에 있었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편지의 한마디 한마디가 뒤늦은 고백과 같다.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함께 보낸 세월은 그가 억지로 연기하려는 연극뿐이었을까? 처음부터 당신의 불만과 피로를 깨닫지 못한 것은 아닐까? 슬로우 모션 영화처럼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나는 그가 일찍 갔다가 늦게 오는 날, 먼 눈으로 창문을 내다보던 날, 그리고 사소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산으로 쌓인 말다툼을 기억한다. 아마도 나는 당신을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아니면 아마도 그는 내가 이해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 편지를 손에 들고 나는 마치 자신이 항상 회피해온 사실의 일부를 마주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우리 결혼 생활이 오래전에 깨진 것 같은데 그냥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것이 단지 당신의 나약함을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입니까? 나는 편지를 접어 상자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 질문들은 아마 영원히 답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계속 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겨울 아침, 부산 하늘은 잿빛이었고 공기는 차가웠지만 나는 시장에 가서 내 손으로 깔끔하게 식사를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삶이 어떻든 간에 이러한 사소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나를 더 안정감을 느끼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야채를 고르다가 무심코 길 건너편의 한 카페를 스쳐 지나갔다. 흐릿한 유리를 통해 석진과 한 여성의 모습을 알아보았다.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친밀해서 나는 그것이 누구인지 추측할 필요가 없었다. 질투심 때문이 아니라 굴욕감 때문에 가슴이 조여왔다. 반사적으로 나는 이슬비에도 불구하고 길을 건너 신발에 물을 흠뻑 적셨다. 카페로 곧장 들어서니 초인종 소리가 경고처럼 울렸다. 그들이 창가에 앉아 은지는 상냥하게 웃었고 석진은 수년도만 내가 본 적이 없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생각하기도 전에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석진 씨 정말 염치가 없으세요? 가게 안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지만 나는 참관하지 않았다. 석진이 깜짝 놀라 얼굴이 화편했다. 그 여자 은지는 당황하거나 겁먹은 기색도 없었다. 그녀는 커피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나를 돌아보았고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무섭도록 침착했다. 그녀의 결혼이 잘 되었다면 그는 나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태연하지만 나를 똑바로 찌르는 칼과 같은 말투로 말했다. 가게 전체가 조용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속삭이는 소리만 남았다. 얼굴에 뜨거운 피가 솟구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여 감히 다른 사람의 가족을 파괴합니까? 당신은 그와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아나요? 아니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한 그건 말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울먹이며 모든 단어에 원한을 품었습니다. 은지는 후회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고 대신 살짝 웃으며 웃었다. 그녀는 그를 지킬 수 없었고 그녀의 잘못이었고 내 잘못이 아니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라. 석진은 이제서야 목소리를 냈고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내가 잘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했다. 미자, 그만해. 이렇게 하면 달라질 것 같아요. 나는 그를 돌아보고 45년 동안 사랑했던 눈빛을 달아보았다. 당신 말이 맞아요. 하나도 안 변했어. 그러나 적어도 나는 당신과 그녀가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도록 조용히 하지 않습니다. 말을 마치고 돌아서 밖으로 나오니 카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끝장처럼 들렸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매섭게 추웠지만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발걸음이었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안도감이 감돌았다. 비록 고통스럽지만 나는 내가 침묵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그날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섬광이 방금 번쩍였다.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은지의 말은 내가 지키려던 마지막 자존심을 찢으며 청천벽력처럼 울려 퍼졌다.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순간에 나는 돌진하여 그녀를 책상에 세게 밀어 넣었다. 차가운 벽돌 바닥에서 커피 잔이 깨지는 소리가 귀에 거슬리게 울려 퍼져 술집 안의 모든 시선을 끌었다. 의자에 쓰러진 은지는 얼핏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고 칼처럼 날카로운 눈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미쳤니? 그녀는 비명을 질렀고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거만했다. 그 순간 석진이가 나를 탁자 밖으로 세게 끌어내리며 급히 달려왔다. 그의 손은 내 팔을 따끔할 정도로 조이고 그리고 나서 그는 큰 소리로 외쳤고 목소리는 붐비는 공간 한가운데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만해요, 미자. 부끄럽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아. 나는 그를 돌아보았고
마치 그가 내다 사랑했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수년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내가 기억했던 온화함이 남아있지 않았고 대신 짜증과 불쾌감, 마치 내가 그의 인생을 망친 것처럼 보였다. 부끄부끄나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눈물겨운 웃음소리였다. 석진아,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너야. 가족을 배신하고 그녀를 쫓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당신입니다. 내가 창피하다니. 나는 그의 소나귀에서 손을 뗐고 그의 눈빛은 어떤 날보다 나를 더 아프게 했다. 나를 사랑했던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낯설고 경멸스럽고 차가운 사람의 눈빛이었다. 은지는 일어서서 치마를 가다듬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 같았다. 이러한 행동이 그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불쌍해. 그 말은 정면 펀치 같다. 나는 응수하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이 메이는 것 같았다. 나는 몸을 돌려 앞에 있는 두 사람의 무시하는 시선을 계속 견디고 싶지 않았다. 카페 문을 지나자 석진이다 낮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뇌리에 새겨졌다. 그녀는 당신과 같지 않아요. 미자, 나를 알아. 나는 밖으로 걸어나갔고 차가운 비는 모든 것을 지워버릴 것 같았다. 하지만 비가 와도 마음은 식지 않았다. 그것은 배신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을 함께한 후 잔인하게 버려진 굴욕감 때문에 여전히 끓고 있다. 나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보도에 조용히 서 있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평생을 잘못 살았을까? 아니면 그저 믿을 사람을 잘못 골랐을까? 답이 없는 질문들이 내 마음속에 계속 맴돌아서 나는 탈출구를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러한 경멸을 참을 수 없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고 뼛속까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가 때때로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가졌던 고통으로 마음이 얼어붙었을 때였죠. 카페에 사고를 당한 뒤 착잡한 심정으로 집에 돌아왔다. 나는 텅 빈 단위의 몇 시간 동안 앉아 약간의 평화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괴로운 기억들이 유령처럼 나를 붙잡아 심신이 지치게 했다. 어느 날 거울을 들여다보니 수척한 얼굴과 다크서클, 영혼 없는 눈빛이 보였다. 나는 영원히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바꾸기로 결정했다.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죠. 중장년층 교실이 있는 동네 문화원을 찾았다. 내가 선택한 그림 교실은 나무 액자들이 가지런히 쌓여있고 유화 냄새가 은은한 작은 교실에서 열렸다. 낯설지만 위로가 되는 야자수를 들고 있는 것은 수년 만에 처음이었다. 첫 수업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신경 쓰지 않고 그림 그리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나와 몇 테이블 떨어진 곳에 앉아있던 박정호에게 말을 건넸다. 정호는 깊은 피로감으로 정색을 하고 조용한 모습이었다. 그는 종종 낡은 천 가방을 들고 다니며 항상 일찍 교실에 도착하는데 빛이 가장 잘 들어오는 방 구석에 앉아있다. 우리는 간단한 사교적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색깔을 섞던 중 실수로 페인트 솜을 바닥에 엎질렀습니다. 정호 씨가 빨리 청소를 도와주셔서 저희가 처음으로 얘기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는 아내가 2년 전에 중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10살 된 아들을 혼자 키워야 했다고 말했다. 정호의 이야기는 나로 하여금 깊은 동점을 느끼게 한다. 저도 상실을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동정심 없이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림 수업 외에도 아침 요가 수업도 들었다. 공교롭게도 정호도 이 수업을 들었다. 그는 요가가 긴장을 풀고 삶의 압박감을 잠시 잊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우리는 종종 훈련 후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어려움과 고통 후에 각 사람이 일어나려고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그림 교실이 학생들을 위한 작은 전시회를 열었을 때 나는 수줍게 나의 첫 번째 그림을 전시했다.
잔잔한 파도가 둑을 두드리는 해즈역의 바다 풍경이다. 정호는 오랫동안 그림을 보고 서 있다가 미소를 지으며 이 그림은 매우 아름답다 고 말했다. 우리 가족이 바닷가에 갔던 여름날들이 생각나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는 더 이상 아픈 기억들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여전하지만 정호처럼 치유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사람 옆에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다. 그 다음 날들에 나는 배신당한 아내 유미자가 아니라 독립적이고 강하며 새로운 삶의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는 유미자로 점차 자신을 되찾았다. 그날 저녁 부산 하늘은 맑았고 용도산 공원 부산타워의 불빛은 마치 수천 개의 별처럼 반짝이며 도시를 비추었다. 정호 씨는 야외 공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며 산책을 가자고 했다. 동의해요. 마음이 조금 망설여지긴 하지만요. 용도산 공원은 석진 씨와 제가 특히 기념일에 자주 방문했던 곳입니다. 공원에 들어서면 겨울 저녁의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지만 정호 씨 옆에서는 한결 마음이 편해진다. 우리는 교실, 미완성된 그림들, 그리고 문화센터에서 연말에 할 예정인 따뜻한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분수대 근처 도리자 구역을 지날 때 나는 갑자기 익숙한 실루엣을 보았다. 그 어느 때보다 초췌한 모습의 낡은 나무 의자에 조용히 앉아있는 석진이었다. 그의 머리는 더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눈은 공허했다. 나는 멈췄다. 마음은 분노, 슬픔, 심지어 연민까지 뒤섞인 감정으로 뒤죽박죽이다. 내 존재를 눈치챈 듯 석진이 고개를 들자 순간 눈빛이 마주쳤다. 미자, 라고 그가 목첨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마치 열심히 해야 할 것처럼. 잘못했어. 날 떠나면 안 돼. 나는 가만히 서 있었고 심장이 조이는 것 같았다. 듣기를 갈망하던 그 말들은 석진이가 말하면 용서하고 그가 돌아오는 것을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저는 그저 공허함을 느낍니다. 정호는 괜찮냐고 묻는 듯 나를 쳐다봤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뒤로 물러서서 내가 한때 내 세상이었던 그 남자를 마주하게 했다. 잘못해서 다시 말하지만 빈정거리는 말투입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당신이 한 모든 일 이후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석진이 고개를 떨구고 떨리는 손을 꼬았다. 미자, 그녀가 당신을 떠났어요. 당신을 떠난 이후로 정말 행복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인생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 저는 그를 보았고 제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의 일부는 그가 입힌 상처에 대해 비명을 지르며 비난하고 싶다. 그러나 또 다른 부분은 앞에 놓인 고독한 모습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 한때 강하고 자존심이 강했던 남자는 이제 과거의 희미한 그림자일 뿐이다. 석진, 내가 생각보다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내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파괴한 것들로부터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했고 나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 결정대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해. 내가 그랬던 것처럼. 석진이 고개를 들고 붙잡을 듯한 눈빛을 보냈지만 나는 몸을 돌려 걸어갔다. 여전히 안전거리에서 대기하고 있는 정호 곁으로 돌아오니 눈빛을 초조했다. 괜찮으세요? 라고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마음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 어느 때보다 괜찮아.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용도산 공원을 떠날 때 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저는 제 삶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잘못과 고통에 의해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나는 석진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내 안의 감정만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한마디가 말랐다. 틀리면 어떻게 저 돌아올 것 같아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석진은 그저 앉아 있었고 떨리는 손이 의자 가장자리에 살짝 달라붙어 있었으며
전에는 본 적이 없는 아쉬움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 그의 야윈 어깨는 약간 움츠러들었고 답을 찾으려는 듯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들었다. 그 순간 따뜻한 손이 어깨에 살짝 얹히는 게 느껴졌다. 내가 돌아보자 정호가 옆으로 걸어오더니 눈빛이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말 한마디 없이 그의 존재는 내가 혼자다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다른 곳에서 위안과 기댈 곳을 찾았다는 것이다. 석진이 우리를 보자 눈빛이 변했다. 후회, 질투인지 아니면 전부였던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단지 씁쓸한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는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삐죽삐죽 움직였지만 결국 침묵했다. 석진, 내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잃어버리면 되찾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당신은 당신의 사과가 내가 겪은 상처를 없앨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후회만 한다고 내가 혼자 고통에 직면했던 날들을 잊을 것 같아? 저는 멈춰서서 그를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사실 나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을 위한 것도 없어요. 너 자신을 대해야 돼. 석진이 고개를 숙이자 온몸이 무너지는 듯했다. 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호가 살며시 나를 끌어당겨 걸었고 우리는 조용히 공원을 떠났다. 찬바람이 휘몰아칠 때 나는 마음속에 묘한 안식을 느꼈다. 상처를 완전히 잊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나아갈 힘을 되찾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날 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창문 앞에 서서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를 내다보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 삶은 내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지난 일을 돌아보지 않고 나를 위해 살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고 부드러운 노란 불빛이 낡은 책상 위로 번쩍였다. 내 앞에는 새하얀 종이가 놓여 있었지만 머리는 텅 비어 있었다.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은데 펜을 내려놓으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밖에 이슬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창문 틀에 작은 물방울이 규칙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슬픈 음악 같은 빗소리는 내 마음을 무겁게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에 사로잡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알아요. 이 편지는 어떤 것을 재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거예요.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펜을 잡고 첫 줄을 쓸 때 손을 가볍게 떨었다. 석진. 여러 해 동안 우리는 우여곡절을 함께 걸어왔다. 나는 그가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슬픔이든 행복이든 지난 세월이 나의 일부라는 것에 감사한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서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멈춰서서 글씨를 응시했다. 마음이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했다. 다른 사람의 동점을 구하거나 붙잡지 않고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느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마도 당신은 눈치챘거나 아마 못 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별은 단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둘 다 마주하고 싶지 않은 오래된 금이 간다는 신호이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을 탓하지 않아요. 당신과 마찬가지로 나는 내 자신의 평화를 찾고 있다. 여기까지 쓰고 저는 멈춰서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밤하늘은 조금 더 밝아진 것 같았다. 나는 마음속에 서서히 퍼지는 안도감을 느꼈다. 석진 씨, 더 이상 과거의 부담이 없는 자신만의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삶이 너무 짧아서 지난 일을 영원히 후회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만큼 충분히 고통을 겪었다. 잘 살아라. 그리고 평화를 찾아라. 내가 찾는 것처럼. 나는 내 이름을 서명하고 편지를 마무리했다. 대답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끝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봉투에 넣고 그의 이름을 그 위에 썼지만 주소를 적지 않았다.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날 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풀려서가 아니라 제가 아는 바로는 저는 제 자신을 찾는 길에 한 걸음 더 걸었습니다. 강하고 독립적이며 현재와 미래를 위해 완벽하게 살 준비가 되어 있는 유미자죠. 그해 늦봄 따뜻하고 상냥한 공기가 부산을 가득 메웠다. 길가의 나무들이 연두색을 띠기 시작했고 오래된 나뭇가지에는 벚꽃 보무리가 활짝 피기 시작했다. 정호 씨는 화창한 아침에 자기 집에 가자고 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며 같이 가자고 했다. 내가 도착했을 때 정호는 이미 작은 건나무 한 그루를 마당 구석의 흙 화분에 넣어두었다. 그의 집은 단순하지만 깔끔하고 앞에는 푸르스름한 수두나무 몇 그루가 있는 작은 마당이 있다. 그는 나를 보고 미소를 지었고 눈빛에는 흥분이 가득했다. 미자, 나는 여기에 벚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과 나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는 진심이지만 억지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 속에 단지 한 가지 일보다 나와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싶어하는 것처럼 부드러운 위안이 있다고 느꼈다. 우리는 함께 대문 근처 땅에 작은 구멍을 하나 팠다. 나는 삽을 들고 손이 약간 떨렸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이상한 느낌 때문이었다. 삽 하나하나가 오래된 아픔을 파고드는 듯했고 무거운 기억을 씻어버리는 방법으로 땅 한 층 한 층이 떨어졌다. 벚나무를 구덩이에 넣었을 때 저는 제가 겪은 변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통과 분노로 살아가는 한 여성으로부터 나는 이제 작은 것에서 안정을 찾고 있다. 정호는 조심스럽게 나무 밑둥에 흙을 덮었다가 일어나서 나를 보며 말했다. 이 벚나무는 자라서 매년 꽃을 피울 것이고 우리에게 아무리 혹독한 겨울에도 봄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나는 그의 말에 몸을 움츠렸다. 그것은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니라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삶에는 항상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말이기도 하다. 첫 꽃이 피었을 때 어느 서울 어느 날 아침 저는 나무 아래에 서서 바람에 흔들리는 가느다란 꽃잎을 바라보았습니다. 날아다는 꽃잎 하나하나에 짐이 쓸려간 듯 가슴이 후련했다. 정호는 차 두 잔을 꺼내어 한 잔을 내 손에 넣었다. 우리는 나무 아래에 앉아서 조용히 꽃들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 모두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순간이 자연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공기 속에 섞인 벚꽃의 은은한 향기를 느꼈다.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정말 마음이 평화롭다고 느꼈다. 나는 과거를 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다. 그 벚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희망, 새로운 시작, 그리고 저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준 정호와의 특별한 우정의 상징이었습니다. 약속이나 구속력 없이요. 부산의 또 다른 구석, 낡아 빠진 작업실에는 석진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노란 책상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시간과 후회에 각인되었다. 책상 위에는 내다 쓴 편지가 있고 열어놓은 봉투에 깔끔하게 놓여있지만 그는 감히 다시 읽지 못했다. 그 편지는 며칠 전에 그의 손에 도착했지만 그는 그것을 두려고 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의 말은 비록 꾸지람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고칠 수 없는 실수에 대한 판결처럼 무겁다. 석진은 펜을 손에 들고 답장을 쓰려고 했다. 그는 펜의 뚜껑을 열고 펜 끝을 종이에 놓았지만 아무것도 쓸 수 없었다. 사과, 유감의 표시, 모두 무의미해집니다. 그는 자신이 일으킨 균열을 치유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집마당 한가운데 큰 벚나무가 굳건히 서 있는 천문을 무의식적으로 바라보았다. 할아버지와 제가 결혼 첫 해에 함께 심었던 벚나무입니다. 그 당시 우리는 젊고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분명히 기억하는데 첫 벚꽃이 피었을 때 나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석진아, 우리가 이 가족을 돌보는 것처럼 잘 돌봐줘.
그 기억들은 이제 아득한 꿈과 같으며 밤이 깊어질 때마다 끊임없이 그를 괴롭힌다. 그는 온 가족이 나무 아래에 모였던 날들을 기억했고, 내가 조심스럽게 낙화 꽃잎을 쓸어내리던 날들을 기억했고, 미소를 지으며 낙화 꽃잎도 아름다움의 일부야 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제 그와 벚나무만이 마당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나무 뿌리는 여전히 강하지만 그것을 둘러싼 기억들은 합쳐질 수 없는 단편적인 파편들이 되었다. 석진이 펜을 내려놓자 무거운 손이 서로 얽혔다. 그는 글을 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제 편지가 그가 돌아오도록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킬 기회를 잃었고,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후회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뿐이다. 그날 밤, 바람이 문틀로 불었을 때 그는 책상 위에 홀로 앉아 감히 만지지 못한 채 편지를 응시했다. 밖에 있는 벚꽃잎은 그에게 시간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듯이 조용히 떨어져 창문을 스쳐 지나갔다. 석진은 한숨을 쉬며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벚나무를 먼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 내가 했던 말이 울려 퍼졌지만 지금은 내 양심의 속삭임과 같다. 잃어버리면 되찾을 수 없는 것들. 여름은 화참한 날들을 가져오고 부산 하늘은 높고 푸르다. 그 공간에서 나는 내 마음에서 뚜렷한 변화를 느꼈다.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안도감과 평온함. 석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하는지, 저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아요. 한때 나는 그를 이해하고 희생하고 완벽한 아내가 되려고 노력하기 위해 살았다. 하지만 이제 난생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발코니에 가서 직접 심은 화분을 봅니다. 나 자신의 재탄생을 증명하듯 카네이션과 초석이 만달했다. 그 후 저는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잔잔한 음악을 틀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예전에는 외롭다고 여겼지만 지금은 매우 소중합니다. 어느 날 문화원의 여름 그림 전시회에서 나는 용감하게 나의 두 번째 그림을 전시했다. 봄바람을 맞으며 꽃잎이 휘날리는 정원의 뒷마당에 있는 벚나무 그림이다. 모든 분놀림은 저의 가장 솔직한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원만이 아니라 변화할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정호는 그림을 보러 왔을 때 나를 쳐다보더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듯한 눈빛이었지만 조용했다. 나는 이해할 말이 필요 없다고 느끼며 웃었다. 우리는 아픔을 함께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로가 각자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살기로 선택하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지난 일을 되돌아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통도 삶의 일부이며 그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더 강하고 더 침착하게. 매주 그림 교실에서 정우 씨를 만나기도 하고 기회가 있을 때도 공원을 산책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백을 메우거나 위로를 구하러 간 것이 아니다. 저는 그냥 제가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갔습니다. 저녁, 창가에 앉아 책을 읽다 보니 멀리 부산 시내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니 새삼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것은 갑작스런 기쁨이나 들뜬 흥분이 아니라 마치 내가 속한 곳을 찾은 것 같은 평화였다. 다른 사람의 곁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이제 나 대신 아무도 정의를 내리지 못하게 할 거야. 삶이 차츰 평온한 리듬으로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공허하거나 쓸쓸한 느낌이 들지 않았다. 매일 작고 의미심장한 일들이 있었고 정호가 그 일부가 되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만나지도 않고 서로에게 화려한 말을 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의 존재는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내가 결코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따뜻한 느낌을 주었다. 초가을 오후 산들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정호는 옛 주택가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시장으로 같이 걸어가자고 했다. 그 시장은 그다지 붐비지 않았지만 탄내삼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우리는 떡볶이 코너에 들렀고
정우는 2인분을 사서 먹으며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다.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이곳에 온 적이 있습니다. 라고 그는 천천히 말했지만 더 이상 예전만큼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시장 모퉁이에서 떡볶이를 가장 좋아한다. 하지만 이제는 그녀에 대해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걸 알면 그녀는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 나는 말 한마디에 진심이 느껴지면서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나는 그 느낌을 잘 안다. 왜냐하면 나도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이다. 정우에게 모든 것은 가볍고 부담도 없고 서두르지 않는다. 우리는 억지로 우리 관계의 이름을 지을 필요가 없다. 추운 겨울날 따뜻한 차 한 잔처럼 함께 있을 때마다 느끼는 평온함이 중요하다. 또 한 번은 그림 그리는 수업에서 정우 씨가 새로 완성한 그림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벚꽃나무 한 그루의 그림이지만 이번에는 잿빛 하늘 아래 서 있는 외로운 나무가 아니다. 그림에서 그 벚나무는 황금빛 햇살로 둘러싸여 있고 꽃잎들은 바람에 가볍게 떨어지고 한 쌍의 작은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습니다. 그려드릴게요. 라고 정우가 살짝 수줍은 얼굴로 말했다. 폭풍을 겪었지만 여전히 견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평온한 느낌을 주는 그녀를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나는 그림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다. 그의 말이 너무 특별해서가 아니라 단순하지만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왔기 때문이다. 저는 서두르지 않고 이 관계를 사랑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나눈 것은 상처받은 두 사람 사이의 위로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우는 나에게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따뜻한 느낌과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당신 앞에서 강한 척 할 필요도 없고 마음의 상처를 숨기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후에 함께 앉았고 햇빛은 옅어졌지만 공기는 여전히 약간 따뜻했다. 나는 미소를 지었고 내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짐을 느꼈다. 아마도 사랑은 항상 이름이 필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때때로 그것은 단순히 두 사람이 서로에게 주는 동반자, 공유, 평화로운 느낌일 뿐이다. 그해 봄 부산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했다. 거리 곳곳에 벚꽃이 피었고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온 공간을 부드러운 분홍색으로 물들였다. 그 신선한 공기 속에서 나는 모든 짐이 사라진 것처럼 내 마음의 변화를 느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발코니로 나가서 내가 직접 돌본 화분을 통해 아침 일찍 햇빛이 비치는 것을 보았다. 카네이션 꽃잎이 산들바람에 흔들리며 혐오할 수 없는 평온함을 선사한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주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다. 고통에 직면했을 때 인생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신 책과 같죠. 새로운 장들이 쓰여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짜는 다른 슬픔이나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완전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그 봄, 나는 내 인생의 새로운 잠을 넘겼다. 나는 문화센터에서 더 많은 활동을 시작했다. 나는 그림 그리는 것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봉사단체에도 참여했다. 우리는 종종 양로원이나 유치원에 가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즐거움을 준다. 한 번은 교회의 작은 마을을 여행하면서 정호, 팀원들과 함께 아이들의 학교 구역에 나무를 심는 자원봉사를 했다. 어린 나무들이 땅에 심어져 있을 때 저는 미소를 지으며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옆에서 정호가 웃으며 나를 바라본다. 이 봄은 이전 봄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라고 그는 부드럽고 의미심장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한 말 한마디를 깊이 느꼈다. 네, 이번에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오후 용도산 공원을 산책하던 중 우연히 벚나무 아래에 앉아있던 나이든 커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있었고 눈빛은 서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광경은 나로 하여금 미소를 짓게 했다. 저는 잃어버린 것에 대해 영원히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사람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말이죠.
그해 봄, 나는 끝이 삶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배웠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지나가고, 어떻게 마음을 열고,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새로운 잔이 단순히 연속성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 봄의 밝은 햇빛 속에서 나는 내 손을 꼭 잡고 인생은 여전히 발견할 가치가 있는 것이 많다 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저 유미자 씨가 제 이야기를 제가 원하는 대로 이어서 쓸 거예요.